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19년 2회 마지막 네 번째 과목입니다. 전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한 두 문제 정도 틀리면 맞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준비하셨다 그러면 두 문제는 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너무 자주 출제되는 HDLC 사용되는 프레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우선 HDLC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은 앞뒤로 우리 플래그가 있죠. 그리고 앞에 주소, 컨트롤, 인포메이션, 그리고 오류 체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 군대 진군할 때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앞에 우리 깃발 들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 주소 정보가 들어있게 되겠고, 그리고 컨트롤, 누구예요? 이제 장군님이 여기 가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군졸들 가겠고, 맨 뒤에 이제 의료병들 이렇게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가 끝이야 라고 하는 정보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 프레임 안에는 또 이제 이렇게 정보 프레임과 감독 프레임, 무번호 프레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 이거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정보, 감독, 무번호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무번호 프레임에는 링크의 동작 모드 설정 및 관리를 하는 애가 됩니다. 아무래도 컨트롤 프레임 내부다 보니까 어떤 설정이나 관리 같은 걸 하는 애예요. 얘는 이제 번호가 없는 프레임이다. 그래서 unnumbered 프레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프레임은 사용자 데이터를 실제 운반하는 그런 애가 있겠고, 감독 프레임은 에러 제어, 흐름 제어를 하는 이러한 정보들이 컨트롤 프레임 안에 내재되어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송파로 사용되는 정연파의 진폭 정보라 그랬어요. 진폭이니까 amplifier 해가지고 ASP가 되고, 얘는 이제 frequency라고 해서 주파수가 되겠고, 얘는 phase라고 해서 위상 변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주파수 편의 변조, 그리고 얘는 위상 편의 변조, 얘는 여기 나오는 진폭 편의 변조.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직교 진폭을 같이 사용하는 컴이라고 하는 애도 종종 출제되니까 다 정리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 친구는 이제 처음 출제됐어요. PSK 위상차라고 하는 건데 팔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팔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비트로 치면은 2의 3승이 결국은 8이잖아요. 그래서 비트로 치면은 얘네는 3비트. 우리 뭐 어려운 말로 얘기해가지고 우리 트리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되죠.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반송파 위상차는 n분의 2파이다 그랬어요. 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8과 8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띡띡 하면 뭐가 되나요? 네, 4분의 파이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송파의 위상을 각각 다르게 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m진 PSK에서 2의 n승은 8진은 2의 3승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었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45도, 8진이 45도예요. 2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80도가 되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만큼 간격으로 보내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러면은 8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네, 45도니까 여기가 90도죠? 여기가 45도잖아요. 이 간격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간격 차이를 줘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45도씩. 선이 좀 이상하게 그려지긴 하겠지만 위상 간격을 어떻게 한다? 네, 45도 간격으로 한다. 요거 아시죠? 이렇게 파형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180도잖아요. 우리 각도기에 180도, 그리고 여기 90도, 여기가 45도잖아요. 그 위치에서부터 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다음에는 90도에서 가겠고, 다음에는 또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지? 90에서 넘어가니까 120도인가요? 120도에서 가는 거고, 다음에 이제 180도에서 가는 거고, 이렇게 파형을 여러 개를 보내서 하는 것이 PSK다. 요것도 하나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선 데이터 기술인 블루투스에 대한 규격. 처음 출제가 됐는데, 그냥 암기해 주세요. IEEE, 여기 뒤에 보시면은 15.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기존에 출제됐던 거는 802의 10이었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랜에 우리가 사용되는 애고,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처음으로 블루투스가 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이 블루투스가 저는 한 15년, 20년 전에 썼었거든요. 그때 이제 무선 키보드 이런 거 마우스 쓰면서 썼었어요. 그리고 프린터도 예전에 블루투스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그래서 야, 이걸 왜 쓰냐?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 뭐라 그래? 이어팟인가? 그것도 블루투스로 쓰나요? 너무 비싸가지고 써보지 못했는데 또 폰도 아이폰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블루투스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다음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쓸데없는 잡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802.15.1 이렇게 되는 거죠.
65번입니다. 한 문자가 전송될 때마다 스타트하고 스톱 비트를 각각 전송을 한대요. 문자 전송 방식인 비동기 방식이 되겠죠?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스타트, 데이터, 페리티, 스톱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우리 비동기 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 몇 번 출제됐었어요. 이제 클래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광섬유라고 하는 거는 유리로 돼 있어요. 케이블이 안에 유리야. 전기가 가는 게 아니라 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광 케이블 나오면 무조건 전반사야. 전반사라고 하는 건 앞으로 가면서 얘네가 반사가 되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케이블이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가 이렇게 삐뚤어지진 않았고 똑바로 생기긴 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호하는 피복이 있고요. 빛이 쭉 가요. 그러다가 여기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앞쪽으로 꺾여가면서 계속 전반사하면서 가는 거야. 이걸 전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 요거 무조건 그냥 광 케이블 나오면 전반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클래딩 요거 종종 출제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67번이네요. 데이터 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 패킷 전송이라고 하는 애와 회선 전송, 회선 교환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패킷 교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상 회선 방식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데이터 그램 방식이 있죠.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우리가 데이터 패킷 단위로 전송을 하는 거고 데이터 그램 방식은 어때요? 그러니까 순서 없이 그냥 데이터를 한 번에 쭉 보내는 거예요. 그럼 지들이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 왜냐하면 패킷 안에는 목적지 주소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패킷 교환에서 데이터그램 방식 같은 경우에 차이점이 뭐예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 패킷들의 순서가 다 다른 경로로 오다 보니까 재조립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게 되죠. 이 가상회선 방식 같은 경우는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경로를 다 미리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보듯이. 그래서 내비게이션 보듯이 가상으로 우리가 회선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그 길로만 따라가는 거죠.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재조립 단계가 없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은 간단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신지의 마지막 노드에서는 송신지에서 송신한 순서대로 패킷이 도착하나요? 아니죠. 그죠? 이거는 우리 가상회선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 모든 패킷은 설정된 경로에 따라 이것도 가상회선 방식에 대한 거고 미리 설정된 이렇게 이것도 가상회선이네요.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서 보다 높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좋게 이야기한 거고요.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것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68번입니다. 종종 출제되는 문제, 거의 매번 출제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송하는 비트 수가 1비트라고 그러면은 이 보호하고 비트는 같아요. 비트와 보호는 같아요. 이걸 바우드라고도 읽는 분들도 계세요. 보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 전송하는 비트 수가 2배가 되면 곱하기 2 해주면 되고요. 3이 되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얘네는 1비트, D비트, 트리비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얘네 위상도 2, 4, 8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 위상은 2의 비트 수로 가기 때문에 2의 n승 수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2의 1승은 2잖아. 2의 2승은 4죠. 2의 3승은 8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과 서로 유관 관계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69번이고요. 해밍거리 계산하는 문제네요.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공식이 있습니다. 이 DM이라고 하는 것이 해밍거리가 되는 거고 요것보다 크거나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n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다 보면 여기 나오는 해밍거리가 바로 이 얘거든요. 그래서 해밍거리가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인데 우리 배웠잖아요. 반대로 가면은 빼기 되죠. 그래서 7-1이 2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n이 어떻게 돼? 요것만 남고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6이고 n이고 얘가 이렇게 곱하기잖아요.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가면 나누기가 된다.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3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방정식이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산수 공부를 했는데 그때 본 건가? 아니 중학교 때 본 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아무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자, 점대점 링크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접속에 사용되는 IETF 표준 프로토콜은 그랬어요. 점대점, 포인트 투 포인트, PPP가 되겠죠. 이 녀석도 종종 출제되는 아이고 그냥 답만 알고 계셔도 되는 내용이고. 자, 다음에 71번이에요.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 디스턴트 벡터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거리 벡터거든요. 거리. 그래서 거리를 측정해가면서 우리가 경로를 찾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는 처음 출제가 됐고 그냥 문제답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난이도 자체가 이게 정보처리 산업기사에도 문제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4과목 같은 경우는 똑같이 완전히 100%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기사일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냥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답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SPF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제 답이 되는 거고, 얘는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로 IP 패킷에서 프로토콜 번호 89번을 사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거 어떻게 다 알아? 그냥 문제답 외우세요. 자, 그래서 뭐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은 우리가 가장 짧은 경로를 찾기 위해서 홉이라고 하는 거는 단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걔네에 따라서 반복해서 실행되는 라우팅 알고리즘이고, 벨맨 포드 라우팅 알고리즘이라고도 이야기한다. 뭐 그냥 간단히 정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주 출제되는 이런 애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ATM의 헤더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48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고 5바이트의 헤더를 가지고 있다. 이게 너무 자주 출제가 되죠, 이거. 48, 5. 이게 두 개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둘 다 출제가 됩니다. 자, 송신 측에서 한 개의 프레임을 전송한 후에 수신 측에서 오류 발생을 점검한대요. 한 개씩 보내는 거구나. 그럼 뭐예요? 네, 정지대기. 스톱 앤 웨이트 ARQ가 되겠네요. 얘네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선택적 ARQ라고 하는 애도 잘 출제가 되고, 적응적도 잘 나오고 연습적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ARQ 방식에 대한 거는 모두 다 정리를 좀 하고 계시면은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거의 뭐 매번 출제가 되는 애들이니까. 우선은 정지대기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를 던져요. 그리고 야, 너 잘 받았냐? 네, 잘 받았다. 이렇게 에크놀러지거든요. 그 정보가 오게 되면은 다음 걸 보내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네거티브 에크놀러지예요. 이럴 경우에는 야, 나 못 받았어 라고 하는 정보가 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내주는 거죠. 자, 연속적 ARQ는 정지대기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얘는 느리잖아요, 속도가. 하나씩 하나씩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보내요. 쭉 보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잘못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우선 꼬백엔, 아주 더 자주 출제되는 고백엔인데, 이 고백엔은 뭐 여기에서 보면은 A, B, C, D를 이제 전송을 할 거예요. 전송을 쭉 하겠죠? 쭉 하다가 이 B가 제대로 못 간 거예요. 야, 잘못 왔어. 그러면서 피드백을 주겠죠, 이렇게. 그럼 이 시점에 인지를 하는 거죠. B가 못 갔다는 걸. 그러면 B가 잘못 갔구나 하고 B부터 다시 보내요. go back n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선택적 재전송은 B가 잘못 갔니? 그럼 B만 다시 보낼게 라고 해서 여기다 B를 이렇게 보내주는, 이게 이제 선택적 재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적응적은요, 전송률을 높이기 위해서 블록의 길이를 동적으로 변경시키면서 보내는 그런 애가 됩니다. 이것도 뭐 100% 출제되는 아이죠. 그래서 렌 토폴로지는 이제 위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모양으로 연결할 거냐. 그래서 성형도 있고 망형도 있고 링형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스퀘어형은 없어요. 스퀘어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형이나 이게 뭐 링형이나 뭐 그게 그거긴 한데 명칭 자체로 우리가 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앞에서 나왔던 문제 똑같이 또 HDLC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 플래그, 제어, 주소, 스타트 필드는 없었죠. 플래그, 주소, 컨트롤, 정보, 요 사이에 이제 뭐 체크섬도 있었고 이렇게 되겠죠. 또 나왔네. 어떻게 한 회차에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네, 8진 PSK라고 했으니까 8은 뭐예요? 2의 3승이 8이잖아요. 이게 비트수로 표현하는 건데 왜 선생님 비트수로 표현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설명을 한 2시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진수 이렇게 위상차를 가져갈 때는 우리가 2의 비트수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의 승수로 표현을 하고 그 값을 얘를 비트로 우리가 변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전송 속도가 이번에는 얘가 BPS예요. 그러면 보호로 갈 때는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네, 3분의 1이 되면 되겠죠.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4800을 3분의 1로 하면 160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 펄스 변조에서 아날로그 정보 신호를 크기에 따라서 펄스 반송파를 변조시키는 거 처음 출제가 됐는데 PWM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펄스 변조가 뭐예요? PCM이잖아요. PCM. 근데 여기에서 아날로그 정보 신호를 크기에 따라 펄스 반송파의 폭을 변화시키는 변조 방식이에요. 그래서 PCM 내부에 있는 하나의 또 방식이 되는 거고, 얘는 PWM이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또 다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PCM에서 아날로그 정보 신호를 크기에 따라 펄스 반송파의 폭을 변화하는 거다. 그래서 전에 한번 이거는 기본 강의였나 기출에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PCM 설명하면서 그 하위에서 얘네를 어떻게 아날로그 정보를 펄스 반송파의 폭에 따라서 어떻게 모듈을 하느냐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PCM 내부에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78번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PCM 방식의 진행으로 옳은 것은 이게 표인봉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표양부. 이것도 뭐 너무 자주 출제되는 아이고. 전송 프로토콜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UDP랑 TCP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신뢰성을 보장해요. 그리고 얘는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죠. 신뢰성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얘네가 신뢰성을 보장하는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보낼 땐 TCP로 보내고 영상이나 음악 같이 일부 끊어져더라도 다시 전송할 필요 없는 애들은 우리 UDP로 전송한다 말씀드렸죠.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그 패킷이 하나가 날라갔어요. 그럼 TCP로 보내게 되면 그게 잘못 갔다라는 게 인지가 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0.00001초의 패킷. 즉 우리는 사람은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짧은 패킷 하나가 날아갔다고 해서 내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애들은 과감히 버리자라고 하는 개념이 UDP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연결형이고 얘는 연결형이고 작은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 예, 좀 전에 이야기 드렸고 빠른 전송, 고속 전송에 적합하죠. 대용량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는 거는 이제 TCP가 된다.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것도 뭐 매번 출제되는 아니니까요. 패킷 교환 방식 또 출제, 같은 회차에서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메시지 교환 방식과 같이 축적 교환 방식이다. 그래서 메시지 교환 같은 경우는 메시지라고 하는 게 야, 거기 누구누구야, 이리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메시지가 하나의 의미를 갖는 긴 문장이 되잖아요. 근데 메시지의 크기가 다 달라. 야, 거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야, 이리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 길이가 너무 더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불공평하잖아. 야, 그건 지금 아니야. 우리 패킷으로 똑같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서로 보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자, 2번. 트래픽 용량이 적은 경우가 아니라 트래픽 용량이 많은 경우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전송할 수 있는 패킷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메시지처럼 불공평하지 않고 공평하게 딱딱딱 잘라서 보낸다. 데이터그램과 가상회선 방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80번까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맞을 수 있는 애들은 확실히 맞아주고 틀릴 수 있는 애들은 과감히 틀려주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좀 쉽게 여러분들 진도를 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문제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이거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